그래요. 오늘은 이제 13주차 월요일이고 우리는 프로젝트 기간에 돌입을 했고 일단은 이번 주부터 2주 동안은 여러분이 만들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살짝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GUI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초기 버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지금 준비해 놨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몇 가지 자잘한 기능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정리 슬라이드 구경해 보고 중간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1학년 2학기쯤에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개념이긴 한데 아무튼 스테이트라는 친구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순차에 의존해서 코드를 작성했었다면 지금은 엄청 커다란 while문을 반복 실행하는 걸 전제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전체 코드 덩어리를 예를 들면 업데이트, 예를 들면 draw,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서 구성해 가면서 그 메서드를 예를 들면 1초에 60번 호출해 가면서 전체 실행 흐름을 구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커다란 반복 흐름 안에서 전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의 각각의 단계를 나눠 갖고 다루기 위한 그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GUI 프로젝트 하실 때 이 스테이트 개념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은 더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내 GUI 프로그램을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다음에 각각 구분해 가면서 부분 내용물들을 작성할 때 조금 더 유연하게 그 실행 흐름을 다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간단히 소개하고 후반부에 살짝 여유 시간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내 GUI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에 해당할 만한 그런 흐름만 간단히 구성해보는 초기 버전을 오늘부터 2주 동안 만들어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3주, 14주차는 그렇게 진행하고 15주차, 16주차에 이제 최종 버전을 만들어서 우리만의 종강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 예시.zip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클립스 임포트 하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java 파일이 총 4개가 들어있을 건데 프로그램.java랑 샘플프레임 1, 2, 3랑 있을 거예요. 그거 중에 1이랑 2를 지금 시점에 살짝 구경해보고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정리 슬라이드 구경해보고 중간 쉬는 시간 맞이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프로그램.java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부분 덩어리 3개가 보여요. 그래서 요 각각의 샘플 프레임 1, 2, 3 각각에 대해서 스타트하기 위한 내용물들을 적어놨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전 7주차 예시에서도 본 적 있죠. 요 모드를 0으로 세팅해 두고 컨트롤 F10을 누르면 요 첫 번째 예시를 볼 수 있고 등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컨트롤 F11 눌러도 그냥 새하얀 창이 뜨는 게 정상이에요. 개발 중 느낌표라고 나와 있다면 정상이고 일단은 샘플 프레임 1 어레이 리스트라고 적혀있는 .java 파일부터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파이썬이나 C 수업 들을 때 이미 구경해 본 적 있을 몇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본적인 엔간한 프로그램 만들 때 기본적으로 쓰게 될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예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살짝 스크롤 내려보시면 지금 보시면 뭐 요전 예시에서도 몇 번 등장한 적 있긴 한데 뭐 static final double 해가지고 reposition x, y, gg 이런 식으로 뭔가 자 일단 얘네들은 지금 보기에는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으니까 필드 선언들이죠. 그 다음에 스태틱이 붙어 있으니까 스태틱 필드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추가로 final이라는 키워드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final 말 그대로 끝판이라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버전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선언에다 적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필드 선언에다가 적을 수 있는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뭐 X좌표, Y좌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조금은 중요한 데이터들 미리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마이너스 400.0이라고 리터럴을 그때그때 적는 게 아니라 대신에 우리가 좀 더 납득하기 쉬운 이런 이름들을 적어가면서
아래에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미리 이런 이름들에 대해서 선언을 적어두고 스타트 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만의 프로그램 만들 때도, 여러분만의 GUI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그때도 일단 종이라든가 메모장 같은 데다가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해두고 스타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내 GUI 화면 크기는 뭐 예를 들면 640에 480으로 하겠어. 그 다음에 각각의 캐릭터들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하겠어. 장애물의 최소 높이와 최대 높이는 이 정도로 해야겠어. 와 같이 미리 예를 들면은 디자인을 해놓고 각각의 크기라든가 몇몇 숫자들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런 값들을 미리 담아놓고 미리 여러분이 정한 이름에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드 선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파이널을 붙여두면 얘는 어떤 효과를 갖냐면, 자, 코드 작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은 나중에 내가 요 마이너스 300.0 아니면 0.0이라는 숫자를, 이 중요한 숫자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좀 더 눈에 보기 쉽게, 구분하기 쉽게 코드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선언을 적는 건데, 미래에 내가 혹시나 예를 들면은 요 이름을 한번 봅시다. 요건 저만 해볼게요. 요 는까지 해서 긁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코드를 작성하다가 여기 원래 0.0이 담겨 있었는데 예를 들면 30.0 같은 식으로 저 이름에 대해서 는 수식을 적어버리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제가 당연히 여기 0.0 들어있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코드 짰는데 0.0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정밀하게는 요 는 수식을 계산한 이후 시점부터는 0.0이 아니라 30.0이라는 애매한 요상한 값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바로 빨간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내가 이 이름에 대해서 는 수식을 적어서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0.0이라는 중요한 값 대신에 요상한 값을 담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파이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00.0이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값이니까 나중에 이 필드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막는 용도로 쓴다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제한을 거는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래의 나는 뭐 예를 들면은 술 한잔 먹고 코드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맨정신에 지금 스타트하고 있는 내가 약간의 예방책 차원에서 파이널을 붙여두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파이널을 붙이는 여러분 스스로조차도 이 필드에 담겨 있는 값을 나중에 변경하는 게 불가능해요. 물론 우리 팀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코드 이제 납품을 했어요. 고객사 사장님이라든가 그 누구도 이 필드에 담겨 있는 값, 지금 시점에 담고 있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 스태틱이랑 파이널을 둘 다 써서, 그러니까 어레이 요 샘플 프레임 1 인스턴스마다 요 필드 자리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별도로 존재하도록 인스턴스랑 무관하게 항상 요 이름에 대한 값은 항상 마이너스 400.0이 되도록 보통은 스태틱이랑 파이널을 같이 쓰게 될 겁니다. 일종의 수거 같은 느낌으로. 뭐 여러분 C에서도 혹시 const라는 스페시파이어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를 썼다면 걔를 어디서 봤을 거냐면 프린트F 괄호 열고 할 때 툴팁에서 꽤 많이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프린트F 그 큰 따옴표 해가지고 포맷을 적잖아요. 걔를 막 요상하게 건드려가지고 해킹을 하는 사례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거기다 컨스트를 붙이도록 지금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그 컨스트랑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널에 대해서는 맨 처음 지금 선언 적는 시점에 미리 세팅해 두는 그 값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일단 해두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몇 가지 요 화면 구성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값들이라든가 아니면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좌표 내지는 값들에 대해서 미리 세팅하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돼요. 유전 예시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해두고 요 이름을 꾸준히 잘 사용해 왔다면 지금 저 이름들이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나 지금 요 X좌표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맨 처음에 주제 정하게 할 때
상상했던 숫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 제대로 안 동작할 것 같은데 할 때는 요 선언은 오른쪽에 적어놓은 얘만 다른 숫자로 고쳐서 일괄적으로 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자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내가 사용할 값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를 일단 해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이널은 필수가 아니고 스태틱도 필수가 아니기는 한데 보통은 그 컨스트랑 유사한 소위 말하는 상수 개념을 내가 쓰고 싶다라면 보통은 요 두 개를 세트로 같이 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 요 아래 보시면 랜덤 랜드 세미콜론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요 랜덤은 클래스 이름입니다. 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단 마우스 갖다 대면 java.util 소속 랜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이썬 동네에서는 랜덤 모듈이 있었잖아요. 랜덤.py가 미리 탑재되어 있고 여러분이 임포트 랜덤 엔터 치면 그 랜덤이라는 모듈을 들고 와서 예를 들면 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제 임포트 랜덤 하고 엔터 쳐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랜덤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랜드 인트 내가 지금 0에서 5 사이 임의의 값이 필요해. 엔터 치면 그때그때 서로 다른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자바 동네에서는 java.util.random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랜덤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하나를 만들어 두고 걷다가 이제 점을 찍어 가지고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을 구성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 임의의 값을 얻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랜덤 인스턴스 이니셜라이즈 할 때 처음으로 딱 만들어 두고 요 랜드라는 이름에다가 필드 자리에다가 담아두고 스타트 하기 위해서 미리 선언을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선언을 적어야 된다라는 걸 제외하면 그 다음에 인스턴스 만들어서 담아야 된다라는 걸 제외하면 파이썬 동네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쓰는데 별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요 지금 샘플 프레임 1 같은 경우에는 네모를 여러 개를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지금 적고 있는데 뭐 요거 우리 튜토리얼에서도 구경해 본 적 있죠. 익스텐즈 한 다음에 뭐 드로우블 오브젝트 내지는 드로우블 오브젝트 3D라는 걸 뒤에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아무튼 자 익스텐드는 일종의 확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뭐 영역을 확장한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토를 확장한다, 뭐 간척이라든가 하면은 그때는 익스펜드를 쓸 텐데 일단 여기는 익스텐드고 조금은 더 가치 중립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익스텐즈 3인칭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확장해서 이걸 만들겠다와 같은 뜻으로 여러분이 적당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한다면 렉트는 화면에 그릴 수 있는 3D 공간에 담아놓고 화면에 그릴 수 있는 것들의 일종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정해놓고 스타트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샘플 프레임 .java 만들 때 슈퍼 클래스 해가지고 지정했을 때 그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요 클래스 정의 뒤에다가 요 이름 뒤에다가 얘는 게임 프레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GUI 창의 일종이야. 얘는 추가적으로 요런 것들을 필드 내지는 메서드 그 다음에 본인만의 형식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친구야와 같이 우리가 .java 파일 클래스 정의를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화면에 그릴 수 있는 네모 하나를 우리가 지금 새로 정해 놓고 아래로 넘어가려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금 아마도 요 예시에서 유의를 할 to-do 태그가 적혀 있는 길다란 주석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내비두고 요 아래 보시면 지금 필드 선언 하나랑 메서드 정의 하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non-static field 선언이죠. 따라서 모든 네모 인스턴스들은 본인이 선택됐냐 아니냐 여부를 true 또는 false 값을 담을 만한 non-static field 자리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네모 하나의 위치를 다시 지정하기 위해 걷다 점 찍고 위포지션 괄호 닫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위를 살짝 올라와서 자, 여러분 튜토리얼 할 때 이제 샘플 프레임 내지는 뭐 오리진이라든가
그런 이름에 대한, 그런 형식 이름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종 이제 생성자랍시고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어보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일단 거기 적혀 있는 거는 그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갖는 메서드라고 아마도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한번 여러분이 아마도 나중에 뭐 네모가 아니라 여러분 GUI 프로그램에 맞는 새로운 클래스 정의를 적게 될 테니까 그 생성자인가 뭔가를 이클립스에서 어떻게 적을 수 있나를 간단하게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요 길다란 주석 아래 64번째 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3 내지 64번째 줄.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다짜고짜 엔터 키를 한번 쳐보세요. 일단은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더니 렉트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컨스트럭터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컨스트럭터가 생성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 치면 지가 알아서 메서드 정의 비스무리한 뭔가를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클래스 정의라는 걸 일단 적어 놓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보통은 가장 먼저 이 생성자라는 친구를 다들 적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뭐 특별히 다른 거 입력 안 하고 그냥 대놓고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 쳤더니 알아서 이 생성자라는 거에 대한 정의 첫 줄이랑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서 완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슈퍼 한 다음에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 스캐너 인스턴스 만들 때 뉴 스캐너 괄호 열고 한 다음에 뉴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스캐너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이 튀어나오는 걸 구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뉴 수식을 적은 건 아니기는 해요. 슈퍼하고 괄호 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했더니 지금 드로우볼 3D 괄호 열고 닫고의 여러 버전을 우리한테 지금 선택권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녹색 꽉 찬 동그라미인 걸 봐서는 얘네들은 코드 덩어리, 메서드 이름으로서 지금 간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거나 고르고 엔터를 친 다음에 요 주석에 있는 주석의 3번째 자리에 있는 0,0,0,16,16을 붙여놓고 적당히 뒤에다 세미콜론을 적어서 문장을 일단 완성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 완성한 문장 아래에다가 위포지션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을 여기도 적혀 있으니까 복붙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현재 예시, 용, 네모에 대한 생성자 정의 내용물 구성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여러분이 컨트롤 F11을 눌러서 이 예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실행해 보시면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검은색 네모가 꽤 많은 네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하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서 이동하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서 이동하다가 등등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네모들이 있을 때는 뭔가 약간 부채꼴 같은 모양으로 네모들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네모가 한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네모들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형태로 네모들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랜덤하게 그때그때 다른 위치의 네모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써서 이 검은색 네모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는 게 가능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위에 닿았던 네모들은 파란색으로 바뀌고 걔네들의 오른쪽으로 가는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가는 이동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빵 하고 생겼다가 딱 하고 사라졌다가를 했었다가 이제 파란색 네모가 되면서 속도가 좀 느려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오고 사라지는 타이밍이
네모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예시냐? 사용자가 이 모든 검은색 네모,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100개일 거예요. 100개의 검은색 네모를 전부 다 파란색으로 만들면 마우스를 엄청 빠르게 휘둘러야겠죠. 그렇다면 승리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 네모가 오른쪽 끝에 가면 걔가 사라지고 다시 왼쪽에 재배치가 될 거예요. 재배치가 되면서 그 네모는 다시 검은색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끝까지 닿기 전에 이 100개의 네모에 대해서 전부 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을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동작하는 예시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코드를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요 형식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벡트죠. 요런 형식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써봤냐면 여러분이 아까도 슬쩍 튀어나왔던 new 수식을 적을 때 우리가 써봤어요. 예를 들면 new 스캐너 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system.in을 적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들 건데 그 인스턴스를 어떻게 처음에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할 거냐를 괄호 안에다가 정해둘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벡트 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내용물로 뭐 리포지션 한다, 슈퍼 한 다음에 뭐 0,0,0에 16 곱하기 16으로 세팅하겠어와 같이 이런저런 리터럴이라든가 아무튼 수식들을 적어가면서 내용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 우리가 새로운 네모 인스턴스를 만들 때 걔를 어떻게 미리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 할 거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네모에 대해서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코드를 실행해서 처음 세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포지션은 지금 아래 메서드 정의 적혀 있고 이 친구는 지금 그 새로운 네모의 X좌표, Y좌표, G좌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고르지 않은 상태로 아마도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림도 검은색 그림으로써 표현하겠어와 같이 그렇게 지금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X좌표는 항상 동일해요. 마이너스 400.0으로 동일하게 세팅할 겁니다. 반면 이제 Y좌표랑 G좌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위에서 선언 적어놨었던 요 랜덤 형식 필드 이름 랜드를 써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점 찍어서 next 더블 괄호 열고 닫고 해서 non-static 메소드 출식을 지금 적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 파이썬에서 랜덤 점 한 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랜드인트만 써봤을 수도 있는데 다른 기능들도 몇 개 있습니다. 뭐 가우스라는 친구 있고요. 얘가 이제 정규 분포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랜드인트 그 다음에 뭐 랜드 바이츠, 랜드 레인지 그 다음에 뭐 유니폼 같은 거 있고 유니폼 해볼까요?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롯 형식 값을 지금 같은 경우는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주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얘가 이제 정규 분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next 더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 봤던 그 유니폼이랑 비슷해요.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더블 형식 값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랜드 한 다음에 점 찍어 보시면 이런저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next, boolean, true 또는 false를 임의의 값을 리턴해주는 친구일 것 같고 next float 있고 next into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next long 등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next int라는 친구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rand int랑 비슷한 느낌으로 쓰실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y좌표랑 g좌표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 원래 목표는 y좌표랑 g좌표가 y좌표는 마이너스 300.0에서 플러스 300.0 사이에 임의의 값을 갖도록 만들고 싶었고 g좌표 같은 경우는 0.0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의 값을 갖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손이 잘 안 닿으니까 여러분 그 수학 동네에서 보통 x하고 y를
이런 느낌으로 해갖고 뭐 여기다 네모를 그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네 할 수 있었잖아요. 수학 시간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요 2D 좌표계를 할 때 요런 느낌으로 Y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뭔가 좀 요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그 C 수업에라든가 뭐 배열 같은 거 그림으로 표현한다 내지는 메모리 그림 같은 걸 표현한다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3 곱하기 3 한다 했을 때 이 칸의 좌표를 보통은 0,0으로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배열 같은 거 보여줄 때, 배열의 배열 같은 거 보여줄 때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일단 0,0이다 하면 가장 왼쪽 가장 위라고 보통은 생각하고 2D 동네에서는 일단 우리 루트 라이브러리에서도 그 관점을 따르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제 3D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그 오른손 법칙 을 과학 시간에 본 적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한 게 요 3D라든가 2D라든가 요 좌표기에서 X축, Y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G축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를 결정할 때 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만 90도 방향으로 꺾은 다음에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X방향이다.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Y방향이다라면 내가 지금 가운데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지금 같은 경우는 X가 오른쪽 Y가 위니까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G좌표는 이제 화면 여러분 모니터에서 먼 쪽에서 여러분 눈으로 향하는 여러분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방향이 G좌표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루트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각각의 축을 잡아놓고 보통은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라이브러리에서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그래픽스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 GUI 관련한 동네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Y축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동네라면 그때는 G축의 방향이 반대로 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루트 만들 때는 이제 보편적인 방식을 따라서 Y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해놨고 따라서 G축이 바깥쪽에서 나한테 가까운 쪽으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0.0에서 아니 0.0에서 마이너스 1.0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Y 값의 네모를 재배치할 때 y좌표 값이 마이너스 300.0에서 플러스 300.0 사이의 임의의 값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여기다 지금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C동네 같은 경우는 랜드가 함수 이름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요 랜드 괄호 열고 닫고 함수 출식을 적으면 그때는 0 이상 예를 들면 65,535 이하의 임의의 숫자 하나를 받을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0에서 3 사이의 임의의 값을 얻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퍼센트를 써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0에서 3 사이가 아니라 예를 들면 3에서 5 사이에 임의의 값을 얻고 싶다라면 그때는 일단 퍼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덧셈을 하든가 하는 식으로 일단 0에서 3 사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2만큼 더해서 맞나? 0에서 2까지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3만큼 더해서 3에서 5 사이가 되도록 그런 느낌으로 수식을 구성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자 rand.next 더블은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더블 형식 값을 줘요. 거기다가 곱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음수기 때문에 숫자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0에서 600 사이에 곱셈을 했으니까요. 0은 그대로 0이고 1에다가 300 플러스 300만큼을 곱하는 거니까 0에서 600 사이에 임의의 더블 형식 값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소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0이니까 마이너스 300 이상 플러스 300 미만의 임의의 더블 형식 값이 나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G좌표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 임의의 값이 튀어나오도록 지금 세팅해 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is selected는 일단 false로 해놨고 등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 동네에서 임의의 값을 다루는 방법은
일단은 내 점 자바 파일, 내 뭐 샘플 프레임이든 등등 여러분이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GUI 창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클래스 정의 안에다가 이런 랜덤 형식 non-static field 선언 하나를 적어 놓고 걷다가 인스턴스 하나 담아 놓고 나중에 랜드 한 다음에 점 찍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 값이 나올 만한 non-static 메서드 이름 골라갖고 메서드 출시 구성하면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의미 관점에서는 파이썬 동네에서 랜덤 모듈 쓰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면 모든 네모들은 일단은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3D 공간에 배치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화면에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의 일종이고 다만 거기에 추가로 그 네모를 골랐냐 안 골랐냐를 서로 다르게 true 또는 false로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 위한 non-static field 선언 하나랑 그다음에 네모의 위치를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범위 안에 임의의 평면이 되겠죠. 이제 x값이 고정돼 있으니까요. 임의의 평면 안에서 임의의 위치를 갖도록 재배치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 reposition이라는 non-static 메서드 하나를 추가해 놓은 버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렉트 인스턴스 만들 때마다 일단은 재배치를 하고 그 임의의 자리에 네모의 초기 위치를 결정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뭐 예를 들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 캐릭터를 별도의 클래스로 다룰 거다. 그 다음에 장애물들 아니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을 것들 등등을 별도의 형식으로 다루고 싶다 하면 여기서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의 점 자바 파일 안에 클래스 정의를 새로 적고 생성자에 대한 정의도 새로 적어가면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각각의 떨어지는 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세팅해두고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개를 먹었을 때 점수가 몇 점 올라갈 것이냐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각각 정할 수 있도록 non-static field 선언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뭔가를 가지고는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면 천편일률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적절한 타이밍에 동등한 느낌으로 재배치를 하든가 해야 된가 할 때 여기다가 non-static 메서드 정의를 적어두고 아래로 내려가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일단은 초기 버전 때 만드는 지금 시점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 다시 한번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고 자, 요 아래 보시면 또 다시 우리가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식 이름 array list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마도 C 수업에서 array라는 걸 들어봤을 것이고 파이썬 수업에서 list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맞나요? 자, 배열을 array라고 부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라고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뭐 목록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는 아마도 예를 들면은 뭐 x로 할게요. x는 3,5,7 해갖고 엔터 치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러면 x 자리에는 지금 3칸짜리 리스트가 담겨 있는 셈이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0번째 자리에 있는 3을 꺼내 쓰거나 아니면 0번째 자리에 뭐 예를 들면 3.5 같은 새로운 값을 담는다든가 하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뭐 11 같은 거 해서 x.append 11 같은 거 하면 이제 원래는 3칸짜리였는데 맨 뒤에다가 11을 추가해서 총 4칸짜리 리스트가 돼 있는 거를 목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얼마든지 더하기라든가 빼기도 할 수 더하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 리스트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C에서의 배열과도 비슷한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C 동네랑 파이썬 동네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러니까 C랑 자바 동네랑 파이썬 동네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게 지금 뭐 하려고 내가 지금 새로 도입하는 이름이냐 구체적으로는 이게 무슨 형식 값을 다루기 위한 이름이냐 를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X 같은 경우는 파이썬 동네의 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0번째 칸에는 지금 소수점 달린 숫자 플로트 형식 값이 담겨 있고 그 뒤에는 인트 형식 값이 담겨 있는데 이래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반면 C 동네에서 여러분이 배열 선언을 한다 하면 예를 들면 지금은 여기는 C 코드 적는 곳은 아니지만 뭐 int arr 대괄호 3 같은 느낌으로 하고 세미콜론 해서 배열 선언을 적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정했어요. 하나는 ARR은 3칸짜리다라는 걸 정했고 이건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각각의 칸에 int 형식 값을 담을 거다라고 우리가 정한 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ARR의 크기는 int 하나에 4바이트짜리니까 4 곱하기 3 해서 12바이트짜리로서 메모리 위에 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바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요 어레이 리스트인가 뭔가를 쓸 때 이거를 뭐를 담는 용도로 내가 쓸 거냐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네모 벡터 인스턴스들을 여러 개 다루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 형식을 쓰겠다라고 미리 정하는 셈이 돼요. 그거를 꺽쇠 열고 닫고를 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자체는 지금 java.util 소속이 아까 전 랜덤이랑 유사하게 스캐너랑 유사하게 java.util 소속으로 돼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은 자주 적는 거다 보니까 대문자 AL 정도까지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클립스가 알아서 골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알아서 임포트 문까지 적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뭐 담고 싶냐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드로우블 오브젝트 3D 같은 걸 담고 싶어라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벡터 말고 다른 형식 값들을 담아두고 나중에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 형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선 그걸 데이터 이름 선언, 필드 선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벡터즈는 네모들을 다루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 하나를 담아두기 위한 필드 이름으로서 지금 선언을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를 아마 써봤을 것이고 C 동네에서 어레이를 써봤을 테니까 이 자바 동네의 어레이 리스트라는 친구를 별 무리 없이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뷰포트는 그 튜토리얼에서 나왔던 3D 공간을 다루기 위한 그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래 보시면 이제 이니셜라이즈부터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궁금한 거. 자, 그러면 이니셜라이즈부터 살짝 구경해 볼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 파이널이라는 키워드 적어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랜덤이라는 친구 일단 어떻게 쓰는 건지 대충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라는 친구가 일단 있다라는 거 파이썬 동네 리스트랑 C 동네 배열처럼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친구겠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겠죠. 자바 동네에서 어떤 값들을 다루고 싶을 때 인스턴스들을 다루고 싶을 때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는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지금 이제 뭐 는수식 같은 게 별로 안 적혀 있었어요. 걔네들은 이제 그 커다란 while문 실행하기 직전에 호출될 이니셜라이즈 지금 보게 될 이니셜라이즈 메서드 정의 내용물 안에 이제 걔네들의 맨 처음에 new 수식 해갖고 인스턴스 만들어서 담아놓고 스타트하기 위한 는 수식들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자 이미지스 한 다음에 점 찍고 우리가 이전에 이미지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로드 이미지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 image라는 친구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둔 그림 파일 뭐 그게 JPG든 PNG든 보통은 다 알아먹을 거예요. 저는 PNG를 추천을 드리고요. 투명이 지원이 되니까요. 투명색이. 그래서 여러분 그 튜토리얼 할 때 그림 파일 2개를 준비해서 그 그림 파일 하나는 가운데 있는 친구를 표현하기 위해 썼었고 하나는 빙빙 돌아다니는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 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파일에서 내가 그림을 들고 와갖고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로드 이미지를 쓰시면 돼요. 근데 자, 여러분 이제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처음부터 그림 다 그려놓고 스타트하면 너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사이즈가 바뀌었네. 그림도 다시 그려야겠네 하면서 똑같은 그림, 똑같은 요소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그림을 여러 장을 그려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색상을 하나를 정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검은색을 정했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1 곱하기 1 픽셀만큼 그래서 딱 한 픽셀만큼 새로운 그림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추가해주는 메서드를 미리 추가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create temp image라는 친구를 쓰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자 요거는 지금 살짝 적어볼게요. 저만 적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문자 칼라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 친 다음에 점을 찍으면
뭔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만한 그런 영어들로 미리 이런저런 색상들을 지정을 해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흰색 하고 싶다, 빨간색 하고 싶다. 지금 막 소문자 버전이랑 대문자 버전 두 가지 있고 막 그런데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빨간색 고르고 예를 들면 그거를 웨드라는 이름으로 그 빨간색 1픽셀짜리 그림을 나중에 쓰겠어와 같이 여러분이 미리 정해두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초기 버전 만들 때 그림은 나중에 그리기로 하고 그런데 일단 내 눈에 보여야지 이제 이게 잘 돌아가는 거냐 점프 잘 되는 거냐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색상만 지금 시점에 장애물은 까만색, 내 캐릭터는 파란색, 그 다음에 에너지바는 녹색 이런 식으로 색상만 지정해 가면서 빠르게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그림들을 1픽셀짜리 그림들을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지원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 나중에 자 이건 역시나 저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는 얘만 이제 로드 이미지에서 예를 들면 이미지스 폴더에 뭐 렉트, 노멀, png를 써야지 한 다음에 요 그림에 대한 안에서 사용할 이름만 똑같은 이름을 쓰도록 하고 위에 거를 주석 처리해버리면 원래는 까만색으로 보여주던 애들이 지금부터는 내가 준비한 그림 파일로 대신 보여주는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초기 버전 만들 때는 단색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는 이제 방금 봤었던 그 두 선언에 적어놨었던 그 두 필드 이름 자리에다가 각각 랜덤 인스턴스랑 어레이 리스트 인스턴스를 담아놓고 지금 스타트하기 위한 는 수식이 두 개가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확실히 new 한 다음에 랜덤 괄호를 닫고 하는 걸 봐서는 요 랜덤 클래스 랜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만드신 분들이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랜덤 인스턴스를 세팅하는 방법, 내용물을 초기화하는 방법들 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인수 0개 받는 버전을 우리도 이건 만들어 봤었죠. 그거를 써서 내가 지금 새로운 랜덤 인스턴스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내 필드 이름 랜드 자리에다 담겠다 와 같이 지금 적어둔 거라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 직접 적어본 적은 없겠지만 리스트 괄호를 닫고 할 수도 있기는 하죠. 만약 그런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리스트니까 길이가 0인 0칸짜리 리스트가 나오는 게 정상일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모들을 다루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고 스타트하겠어, 아무것도 추가로 넣지 않고 스타트하겠어와 같이 여러분이 정하는 셈입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는 이제 안에 네모가 하나도 없는 네모 0개짜리 어레이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렉트즈에 담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뷰포트 하나를 추가해 갖고 쓰고 있는데 튜토리얼에서도 요거는 동등한 느낌으로 썼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 뷰포트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뭔가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포트도 얼마든지 걔의 위치랑 크기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뷰포트의 XY 좌표를 0,05로 삼고 뷰포트의 너비랑 높이를 요 GUI 창 자체의 너비랑 높이를 갖도록 그만큼의 크기를 갖도록 세팅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요 뷰포트는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랑 크기를 잡아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친구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원근감 같은 게 지금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가까이 있는 네모들은 지금 봐봐요. 우리 지금 모든 네모들은 크기가 16 곱하기 16으로 동일합니다. 리포지션 할 때 이 친구들의 가로 반지름이랑 세로 반지름을 고치지 않아요. 따라서 항상 16 곱하기 1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할 때 가까이 있는 네모일수록 더 커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네모일수록 더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네모들, 그러니까 큰 네모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모들은 멀리 있다 보니까 동일한 속도로 지금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얘네들 지금 x좌표 항상 동일하게 마이너스 400으로 스타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지금 위에 적어둔 내용들 보시면 이 친구들이 플러스 400에 도달하면 재배치를 하도록 지금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프레임에 동일한 타이밍에 오른쪽에서 일괄적으로 사라져서 왼쪽에서 일괄적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모든 네모들, 검은색 네모들은 전부 다 x 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어떤 애는 멀리 있고 어떤 애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화면상에 표현되기로는 멀리 있는 애가 더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애가 더 빨리 가게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뭐 버스라든가 전철 탈 때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멀리 있는 산은 느리게 움직이고 가까이 있는 뭐 전봇대라든가 그런 거 엄청 빠르게 뒤로 휙휙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런 원근감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손쉽게 내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면 그때는 전체 화면을 일단 전체 화면은 이 뷰포트 하나로 내가 전부 다 표현하겠어와 같이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근감이란 거는 자 당연스럽게도 이 루트라는 곳에도 만약에 네모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지금 내 눈앞에 일직선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가까운 데 있고 하나는 멀리 있다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 애가 더 커 보일 거고 가까이 있는 애가 멀리 있는 애를 가리게 될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걔가 앞에 보이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요 뒤에 예시, 2번째 예시에도 지금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뷰포트 하나 만들어 두고 뷰포트 위에다가 뷰포트 안에다가 새로운 네모라든가 새로운 내 캐릭터 장애물 같은 거를 다 추가해 가면서 그렇게 내 GUI 창 화면을 설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지금 그 자바 동네에서 쓸 수 있는 포문 예시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우리 왈모는 자동 완성해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도 기억 가물가물하다. 아무튼 간에 포문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포문이랑 C의 포문이 꽤 많이 달랐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포문 같은 경우는 C의 포문이랑 매우 비슷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처음에 0으로 스타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가 100보다 작은 동안 계속 실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번 내용물 실행이 끝날 때마다 카운트에 1을 더해서 다시 담을 거예요와 같이 지금 적어 놓은 셈입니다. 요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도 여러분 C에서 봤던 그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내용물을 총 100번 반복 실행할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포문의 첫 줄은 이렇게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매번 그러니까 100번 내용물을 실행할 건데 매번 새로운 네모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서 일단은 로컬 변수 이름에 담아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두 군데에다 추가를 할 겁니다. 하나는 우리 네모들을 다루기 위해서 미리 선언 적어놨었던 그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면 그때는 .add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파이썬 동네에서 리스트 한 다음에 점 찍고 어펜드를 적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요. 맨 뒤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벡트츠 한 다음에 add로 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미 예를 들면 0번째 자리에 있는 걸 꺼내오고 싶다 할 때는 get을 쓰실 수 있습니다. get 0번째 걸 꺼내오겠어 하면은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이 대괄호 0 한 거랑 동등한 효과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번째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바꾸고 싶어 할 때는 set을 쓰시면 됩니다. 0번째 자리에 내가 뭐 new rectangle 아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0번째 자리에 딴 거 뭐가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요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담겠어와 같이 set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이썬 동네나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는 수식 내지는 할당문을 적을 수가 있었죠. 자바 동네에서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아무튼 non-static 메소드 주식을 적어서 저 어레이 리스트의 내용물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포트에 새로운 요소 추가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네모를 추가하고 있죠. 요거는 그 튜토리얼에서 구경해 봤었던 거고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추가하면 되나 보다 하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 children이라는 친구도 어레이 리스트 비슷한 링크드 리스트라는 걸로 지금 잡혀있긴 한데 뭐 요거는 지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저 뷰포트 안에다가 지금 네모 100개를 갓 만든 네모 100개를 지금 추가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에도 그 100개를 동등한 순서대로 지금 추가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니셜라이즈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내용물을 그 커다란 왈문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딱 한 번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모 100개가 존재하는 예시를 실행할 준비가 다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 지금 마우스 입력 받아야 되니까 입력과 관련한 이제까지 이번 직전 프레임까지 들어왔었던 이번 프레임 시작하기 직전까지 들어왔었던 입력들을 다 적용하고 요 아래는 지금 뷰포트 한 다음에 히트 테스트라는 메소드 난스태틱 메소드인가 봐요. 아무튼 걔에 대한 호출식을 지금 if문의 조건식 적는 자리에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히트 테스트, 적중 테스트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GUI 동네에서 보통 많이 지원하는 기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뭐냐면 자, 지금 이 뷰포트는 화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토대로 지금 화면 위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가지고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리에 혹시 네모라든가 뭔가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냐 여부를 true 또는 false로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런 메서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 좌표에 뭔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true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라는 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아무 네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false가 뜹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우스로 뭔가 네모를 갖다 대는 그런 프레임에는 true가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로 뭔가를 가리킬 때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로 네모를 가리키면 그 네모를 파란색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선택한 걸로 지금 간주하는 셈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if문을 미리 적어놓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일을 할 만한 타이밍이냐? 그게 맞다면 일을 하도록 그게 맞는 프레임에만 일을 하도록 아닐 때는 뭐 신경 안 쓰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 분기 흐름을 잡아둔 거고 요 아래에는 지금 다시금 뷰포트 한 다음에 get object at 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동등한 느낌으로 현재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집어넣고 호출하고 있습니다. get object at 같은 경우는 자 위에 있는 친구는 true 또는 false를 주는 애예요. 불린 값을 주는 애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있으면 true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를 우리한테 리턴해주는 친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스럽게도 뷰포트는 지금 3D 공간을 다루는 애란 말이에요. 원근법을 적용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걔를 나한테 던져줬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애를 주게 돼요. 아무튼 하나를 주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를 줘요. 왜냐? 히트 테스트에 성공했으니까요. 만약에 히트 테스트에 실패했다라면 get object at 호출하면 아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null 값을 우리한테 리턴을 해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나한테 하나를 던져줄 거고 우리는 그게 네모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벡트 형식으로 간주해서 일단은 로컬 변수에다 담아두고 이 아래에 있는 분기 흐름을 써서 총 3번에 걸쳐서 그 동일한 인스턴스를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그 네모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번 받아놓고 걔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전까지 한 번도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댄 적이 없다면 걔를 이제 선택됐음이라고 표시해주고 난세트 필드 자리에 담겨있는 게 원래 false였는데 true로 바꿔주고 걔를 지금부터 파란색 그림으로 보여주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고르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네모 다시 가리켜도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 봐봐요. 예를 들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나나 같은 거를 먹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내 캐릭터가. 그래서 내 캐릭터 머리 꼭대기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 꼭대기가 저 바나나 그림이랑 맞닿아 있으면
그러니까 바나나 그림이랑 히트를 했으면 적중을 했으면 그때 이제 그 바나나를 먹은 셈 쳐서 걔에 대해서 300점을 플러스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 내 머리 꼭대기, 삼각형 꼭대기에 바나나 그림이 닿았다면 걔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300점 플러스 시키고 그 그림이 이제 없는 셈 쳐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프레임에는 적어도 그 바나나는 없는 거니까 그 바나나에 대해서 다시금 300점을 플러스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그냥 대놓고 히트 테스트 성공했고 바나나 그림 하나 가져와서 바나나 맞네요 하면 무조건 플러스 300점 한다. 그러면 내 머리 꼭대기가 그 바나나랑 맞닿아 있는 모든 프레임마다 계속 300점이 쭈르륵 하고 올라가게 될 거예요. 드드드드드 하면서 막 몇천 점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방법은 바나나를 먹은 즉시 없애버린다. 두 번째는 얘를 먹었냐 안 먹었냐에 해당하는 난스태틱 필드를 잡아두는 게 가능해요. 이전에 먹은 적 없는 바나나가 머리에 닿았을 때만 걔를 먹은 걸로 이제 간주하기 시작하고 300점을 플러스한 다와 같이 우리가 잡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나나 그림은 바나나 그림대로 계속 쭉 떨어질 거고 다만 이제 걔는 우리가 먹었음이라고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true로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걔는 더 이상 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게 되고 요런 분기 흐름 아래에다가 이제 스코어 더하기 는 300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잡아두면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드로우블 오브젝트를 그냥 써도 화면에 보여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걔네들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여러분이 담을 수 있도록 클래스 정의를 별도로 챙겨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 특히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때 좀 더 편할 겁니다. 지금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되도록 각각의 네모를 내가 고른 적이 있냐 없냐를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르게 체크하면서 갈 수 있도록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is selected 같은 경우는 리포지션 할 때마다 그러니까 화면 왼쪽으로 다시 보낼 때마다 다시 false로 바꾸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은색 그림 보여주기 시작하고 그 동일한 네모를 다시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종의 리셋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사용자 입력을 다루기 위한 코드고 그 아래에는 이제 역시나 for로 start하는 문장이긴 한데 위에서 본 또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딨냐? 요 initialize에서 본 그 다음에 C 동네에서 본 for문의 첫 줄이랑은 생김새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쩌면 여러분이 저 C 동네의 for문이 아니라 파이썬 동네에서 for문 적는 걸 생각해 봅시다. n, in, x 한 다음에 n, 엔터 치면 이건 3, 5, 7 나올 거잖아요. x 안에 있는 각각의 n들에 대해서 내용물 문장을 실행한다와 같이 우리가 파이썬의 for문을 적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자바 동네에 적어둔 요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첫 줄이 파이썬의 for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의미도 똑같습니다. 렉트즈 안에 있는 각각의 네모들에 대해서 하나씩 꺼내갖고 중괄 안에 적어둔 요 문장들을 실행하겠어와 같이 우리가 적은 셈이에요. 그리고 자바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첫 줄을 적는 for문을 for each 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 양상은 파이썬의 for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네모 하나씩 총 100개가 지금 렉트즈에 들어있는데 하나씩 꺼내갖고 걔가 만약 선택돼 있다면 이 내용물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된 네모들에 대한 x 속도를 가지고 이 친구의 x 위치를 바꾸고 있어요. 그만큼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네모들에 대한 속도는 현재 프레임당 2.5 픽셀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되지 않은 친구들은 5.0 픽셀 per 세컨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검은색 네모들은 2배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 게 여기서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각각의 네모들 미리 마련해둔 non-static field is selected 값이 false면 일반 속도로 true면 절반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덧셈식을 구성해 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의 x 위치가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은 가장 오른쪽에 해당하는 소실점 정도에 해당하는 소실선 같은 느낌이 되겠죠. 면 같은 느낌이 되겠죠. 거기에 닿았다면 걔를 이번 프레임에 재배치한다와 같이 코드를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플러스 플러스 하다가 선택받음부터는 절반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다가 오른쪽 끝에 우리가 미리 상정해 둔 플러스 400.0에 닿았다면 그때 다시 맨 왼쪽 마이너스 400.0으로 위치하도록 재배치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거를 매 프레임마다 모든 네모에 대해 한 번씩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네모가 컨트롤 F10을 누를 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스타트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사라져서 재배치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매번 재배치될 때마다 이 친구들의 Y 위치랑 Z 위치는 서로 다르게 세팅되고 있고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과연 100개 다 한 번만에 100개를 다 누를 수 있을까요? 난이도 조절이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내용물은 이렇고 드로우 내용물은 만약에 뷰포트,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뷰포트를 쓸 때는 드로우는 엄청 간단하게 여러분이 쓸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뷰포트를 그린다 한 줄만 적어두면 메서드 출식 하나만 적어두면 그 뷰포트를 그리기 위해 걔의 내용물을 차근차근 다 그리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0개의 네모가 전부 다 뷰포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뷰포트를 그리는 동안 그 100개의 네모를 예를 들면 멀리 있는 것부터 가까운 것 순서대로 차근차근 덮어쓰기를 해가면서 덧그리기를 해가면서 전체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번째 예시입니다. 지금 늦게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컨트롤 F10을 눌러도 하얀색밖에 안 보였을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이 주석 아래 부분을 이게 지금 64줄 언저리입니다. 요 투두 넘버 원 아래에 적혀있는 부분에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요 적혀있는 요 네 줄을 입력을 하시면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정상 동작하게 될 거예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두 번째 예시는 간단하게 끝나니까 아무튼 이 정도 구경해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자바로 돌아가서 모드를 1로 바꾼 다음에 이제 샘플 프레임 2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아까 살짝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지금 예를 들면 요 샘플 프레임 1에서 우리가 컨트롤 F11을 눌렀는데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이런 느낌의 네모가 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예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뭔가가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텅텅 비어있는 개발중 느낌표라고 돼 있고 텅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의 창이 여전히 뜬다라면 어쩌면 지금 이 자바 프로젝트를 내가 지금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한 게 아니라 다른 뭔가 자바 프로젝트를 실행했었을 가능성도 일단은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 혹시나 그런 거 같다라면은 요거는 한 가지 일종의 팁일 것 같은데 자, 이 자바 프로젝트의 메인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는 보통은 우리 프로그램.자바에다 정하고 있죠. 이 자바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자바를 앞에다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F11을 누르면 그때는 아마 100% 확률로 내가 지금 실행해 보고 싶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자바 프로젝트랑 걔랑 연관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모든 프로젝트를 닫아놓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아마도 뭐 앞에서는 잘 뜨는데 나는 잘 안 뜬다 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우리 13주차 예시 프로그램.자바 모드는 0이라 적혀있던 6번째 줄을 모드는 1로 바꾼 다음에 다시금 컨트롤 F11을 눌러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이 뷰포트라는 친구 아까 전에 원근법 그런 거를 쓸 때 조금 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친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럴싸하게 소개를 하는 예시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큰 네모, 작은 네모, 더 작은 네모 막 뭐라 그래야 될까 만화경 내지는 프랙탈 같은 느낌으로 네모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WASD 키를 누르면 그 뭐 컴퓨터 게임 같은 데서 앞, 뒤, 왼쪽, 오른쪽 이동할 때 화살표 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손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싶다 할 때 이 WASD를 보통 쓰는 편입니다. 그걸 써서 예를 들면 이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W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모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S를 누르면 네모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를 누르면 네모가 오른쪽으로 가고 D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방향이 반대인 것 같은데요? 라고 느낀다면 정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WASD를 누르면 실제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3D 공간이란 말이에요. 뷰포트 안쪽 세계에는 그 3D 공간을 바라보는 카메라를 위치를 지금 변경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살짝 나왔던 그 버스 같은 거 탈 때 버스는 분명히 앞으로 가는데 나는 지금 버스랑 같이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경 같은 게 뒤로 가는 걸로 여러분 눈엔 관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D키를 눌러서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다른 모든 네모들이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 화면에는 네모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지금 보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도 가까이 있는 것 같죠? 큰 네모들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왼쪽으로 가고 작은 네모일수록 좀 더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꾹 누르면 그때는 이제 요 네모들이 위치하는 그 영역의 오른쪽까지 다다르면 이제 모든 네모들이 왼쪽에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시 A를 꾹 누르면 다시 카메라를 왼쪽으로 옮김으로써 네모들을 오른쪽으로 위치하도록 화면상에 위치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능이 두 개가 지금 추가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WASD 말고 그 위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Q키랑 E키를 눌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Q키를 누르면 네모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E키를 누르면 네모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이죠. 여러분이 Q키를 누르면 카메라를 앞으로 미는 셈이 돼요. 카메라맨이 전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E키를 누르면 카메라맨이 후진을 해요. 따라서 네모들의 위치는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뒤로 후퇴시키면 상대적으로 네모들이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Q를 누르면 반대로 나한테 다가오고 심지어 그런 네모들보다 더 앞으로 카메라를 이동시킴으로써 이 네모를 뚫고 그 아래 부분을 보이게 만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와 같이 연출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왼쪽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은 내 카메라 바로 근처에 이렇게 검은색 네모가 있다면 그 검은색 네모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지금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카메라를 조금씩 뒤로 당겨서 모든 네모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카메라를 뒤로 당기면 WASD를 눌렀을 때 여전히 카메라 자체의 이동 속도는 아까랑 똑같이 되도록 항상 동일하도록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모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hift 키랑 컨트롤 키를 누르는 거를 일단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면 아까 전에 10배의 속도로 오른쪽이나 왼쪽, 위, 아래 또는 앞으로, 뒤로 카메라를 이동시켜 보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너무 빠른 것 같다 하면 그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10분의 1의 속도로 각각의 네모드,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의 이동 속도를 제한을 거는 게 가능하도록 지금 코드를 작성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네모들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네모들은 지금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네모들의 위치를 서로 일정 간격만큼 천편일률적으로 동등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배치를 시켜놓고 현재 카메라의 위치만 바꿔가면서 저 네모들을 화면에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설치 예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 가까이 있는 네모는 엄청 빨리 지나가고요. 를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행 양상을 토대로 저 샘플 프레임 2 친구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 그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숫자들을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속도, Y 속도, G 속도, 각각의 속도에 대해서 빠르게 이동할 때, 느리게 이동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등등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요것들 리터럴들 서로 바꿔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연출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이 친구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뷰포트 하나를 추가를 하고 있고 일단 모든 네모를 검은색 단색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를 총 8개를 다룰 건데 WASD랑 이거는 X방향, Y방향 이동이죠. 그 다음에 QE, 얘는 G방향 이동이죠. 그 다음에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속도 천천히 하는 거, Shift 키랑 컨트롤 키 이렇게 해서 합이 8개의 키를 다룰 예정이다 라고 이니셜라이즈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 그 1번째 예시랑 비슷한 느낌으로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뷰 포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네모들 보여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드로우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걸 뷰 포트에다 추가하기 위한 포문을 내용물로 가는 포문을 내용물로 가는 포문 해서 3D 공간 안에 일정 간격마다 드로블 오브젝트 3D 인스턴스를 배치하도록 이 부분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려냐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네모들을 지금 보시면 가로 방향으로는 39개, 세로 방향으로는 29개, 그 다음에 이 앞뒤 방향으로는 9개. 그래서 대충 얼마입니까? 40, 30, 120, 1200개 정도의 되는 네모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배치를 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여기는 업데이트 내용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도 지금 3D 공간 안에 있는 거니까 걔도 X좌표, Y좌표, G좌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W키를 사용자가 누르고 있다라면 그때는 카메라의 Y 위치를 증가를 시키도록 지금 만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3D 공간을 다루는 거니까 그 Y축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D랑 반대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고 A 같은 경우는 X축으로 음수 방향,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동 속도는 Shift 키 눌렀냐, 컨트롤 키 눌렀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미리 정해둔 속도 셋 중에 하나를 적용하도록 분기 흐름을 구성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카메라의 위치만 바꿈으로써 미리 만들어둔 1200개의 네모들의 위치와 크기를 일괄적으로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카메라에 내가 이제 클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총알이 발사될 거잖아요. 그 총알을 이 카메라가 바로 뒤에서 따라가도록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슝 하면서 앞에 있는 애들이 열심히 확대되다가 내가 클릭한 바로 그 픽셀 자리, 그 자리까지 카메라를 이동을 시킨다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아쉽게 상대방의 머리 위를 클릭을 해가지고 빗나간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도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은 여기는 들어있진 않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카메라 하나의 위치만 변경함으로써 이 뷰포트 안에 들어있는 다른 모든 친구들의 화면상에서의 위치랑 크기를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애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작은 크기로 그 다음에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지금은 카메라만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모든 네모들의 상대적인 이동 속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공간 안에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복사 붙여넣기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아래 거는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고 자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X를 뭘로 해볼까요? X를 29개만 하고 Y는 19개만 하고 대신에 G를 한 개로 좀 더 늘려볼게요. 이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는 뭔가 네모들이 앞뒤로 줄줄이 이어서 배치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원자로 경수로 같은 느낌으로 지금 뭔가 막대들이 솟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예를 들면 다가오는 장애물을 피하는 느낌의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피하는 느낌의 게임을 연출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 캐릭터가 있겠죠. 그다음에 장애물이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이제 내 캐릭터는 거의 항상 요 근처로 화면상에서의 위치가 고정돼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물들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는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가 떼거나 하면은 내 캐릭터의 Y 위치를 바꿈으로써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애물이 두 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장애물의 X 위치를 변경하는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한다 칩시다. 뭐 지금은 아마 잘 동작할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뒤에 이제 300 몇 개가 도사리고 있다든가 하면 이제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느낌의 게임을 만들 때는 반대로 화면 전체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내 캐릭터가 여기 있고 장애물들이 이런 느낌으로 뒤에 짠뜩 서 있고 현재 카메라는 내 캐릭터 주변을 비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내 캐릭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또한 이 카메라 또한 캐릭터와 동등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화면상에서는 내 캐릭터는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정도까지 카메라랑 내 캐릭터가 다가왔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장애물이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저 300개든 몇천 개든 장애물의 위치를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내 캐릭터 한 명에 대한 위치만 X축 오른쪽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면서 또한 카메라가 내 캐릭터를 항상 졸졸 따라다니도록 그렇게만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두 개의 X좌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런 뭔가 캐릭터가 달린다든가 캐릭터가 밑에서 위로 열심히 올라간다라든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3D 공간에서의 이동을 수월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지해 있어야 되는 거, 의미 관점에서 정지해 있어야 하는 것들은 그대로 좌표를 내비두고 의미 관점에서 움직이는 애들의 위치만 변경하고 대신에 게임 화면 또한 지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을 완전 별개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해놨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방금 좀 봤던 그런 느낌이 될 거고, 두 번째 장점은 예를 들면 이 장애물들이랑 캐릭터들은 G좌표로 칩시다. 동일한 G좌표 위에 동일한 선 위에 존재한다 치고 그 뒤에다가 예를 들면 산이라든가 예를 들면 해라든가 와 같은 그림을 배치해 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런 장애물이라든가 내 캐릭터보다 더 뒤에 있도록 만든다면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화면에서 좀 더 천천히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그 기차 탈 때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애들은 엄청 빠르게 뒤로 가고 멀리 있는 애들은 한참 뒤에서야 저 산이 이제 넘어간다라든가 하죠. 그다음에 우리 진짜로 엄청나게 멀리 있는 우리 광속으로 쳤을 때도 몇 분 거리, 8분 거리에 있는 태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늘 위에 덩하니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양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니까 지구보다도 더 크니까 그런 느낌의 그림을 엄청 뒤에다가 배치해 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걸 연출하는 게 가능하겠죠. 사실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종의 원근법 같은 느낌으로 멀리에다가 상대적으로 큰 그림들을 배치해 두고 가까운 데다가 제깍제깍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작은 요소들을 배치해서 그걸 이제 카메라가 비추도록 만들면 조금 더 그럴싸한 느낌의 게임 화면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요 장애물이라든가 내 캐릭터 앞에다가 예를 들면 구름 같은 걸 띄운다든가 하는 게 가능해요. 구름은 좀 그렇다. 안개 정도로 할까요? 아무튼 내 캐릭터보다 앞에다가 뭔가를 띄우는 게 가능하고 걔를 일종의 반투명 색상으로 .png 파일을 만들어서 한다면 걔네를 앞에다가 그러니까 눈 앞에다가 씌운 채로 그 뒤에다가 다른 캐릭터들을 보인다든가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있는 일반 붕괴 그림 같은 거를 배치를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 요 실행 양상을 토대로 얘는 좀 무거우니까 원복을 해볼게요. 원래 버전대로 가면 이런 느낌대로 이 정도로 합시다.
장애물이 이런 속도로 다가온다면 살짝 멀리 있는 네모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그보다 좀 더 작아 보이는, 지금 네모들의 크기는 동일하니까요. 그보다 더 멀리 있는 네모들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그 다음에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네모들은 거의 사실상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카메라 워킹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그럴싸한 게임을 조금 더 적은 노력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자체에 실제로 쓰이는 장애물 캐릭터 같은 애들의 지좌표를 일정하게 맞춰주기만 하면 2D 게임 2D로 만드는 거랑 큰 차이 없는 난이도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는 게 두 번째 예시고,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해두면 정리 슬라이드를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점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나 저게 되면 이것도 되는지 궁금하다. 나 이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하는 거 있습니까? 어디 보자. 우리가 12시 15분까지니까 지금 50분 정도 남은 거죠. 일단은 정리 슬라이드는 조금 빠르게 주파하려고 이 뒤에 내용 살짝 구경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리 슬라이드입니다. 자, 아까 전에 그 파이널 스페시파이어를 소개를 했어요. 파이널 키워드를 여러분이 필드 선언을 적을 때 같이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어두는 경우에는 그 이름 자리에 값을 담는 거, 예를 들면 점 수식의 저항 자리에 reposition x라든가 그런 파이널 붙여갖고 선언 적어둔 그 이름을 적는 거를 할 수 없도록 이클립스가 즉시 빨간 줄을 그어주도록 제한을 거는 셈이 돼요. 그래서 다른 팀원이라든가 또는 미래의 나 자신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별도의 이름 정해가지고 담아둔, 예를 들면 마이너스 400.0이라는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먼저 파이널을 붙여둠으로써 막아두는 효과를 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게요. 무조건 값을 지정하는 걸 막는 거는 아니에요.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이 선언을 적는 동안에, 일단은 지금 시점엔 그렇습니다. 이 선언을 적는 동안에 여기 이 선언에다가 는을 적고 거기다가 400.0을 적는 건 여기까지는 허용이 돼요. 달리 말하면 처음에 값을 담아두면 나중에 변경하는 걸 막는 거지, 처음에 값을 담는 그 자체, 소위 이니셜라이즈라고 부르죠. 우리도 지금 자주 쓰고 있는 초기화라고 부르는 그 초기화는 변경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요거 한 번은 가능해요. 그리고 요렇게 처음에 딱 한 번 초기화한 그 값을 나중에 변경하는 걸 막아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해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0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제 정하기 할 때라든가 아니면 미리 종이라든가 메모장에다 노트에 해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도중 사용해야 할 중요한 값들, 캐릭터의 너비라든가 아니면 뭔가 하나 작업을 수행했을 때 점수를 몇 점을 올릴 거라든가 제한 시간이 몇 분이라든가 등등 그런 중요한 값들을 미리 정해둔 다음에 그 값을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하는 타이밍에, 예를 들면 지금 네모의 위치를 X 위치를 방금 전에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네모 위치가 일정 이상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우리가 재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네모들을 꾸준히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그 네모의 위치가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400이에요. 일정 좌표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재배치를 하도록 S좌표가 마이너스 400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플러스 400이라는 매우 중요한 값을 써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얼마든지 계산하면 플러스 400 나오는 수식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400이라고 적어도 동등하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대신 적어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여긴 지금 처음에 400.0 담아놨으니까 여기서 이 수식, 이 이름 수식 계산해도 동등한 플러스 400을 항상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늘 처음에 주제 정하기 할 때 처음 정해놓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테니까 이거 400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 요거는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요 예시를 보면 지금 어디 봅시다.
이 복잡한 수식들, 이 복잡한 문장들, 막 반복 흐름들 안에 이런저런 이름들을 열심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한 이름을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다 하면 저 자리에 만약에 리터럴을 적어놨었다면 예를 들면 그 x 위치라는 중요한 값을 내가 지금 바꿔야겠다 할 때 그 동일한 의미를 갖는 모든 리터럴을 항상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변경을 해야지만 우리의 목표대로 동일한 숫자를 동일한 의도대로 다루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워낙 귀찮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젝트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x를 좀 더 멀리까지 방금 뭐 1번째 예시로 볼게요. 지금은 플러스 400에서 재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네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허공에서 갑자기 증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요 정도 위치에서 지금 증발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네모 같은 경우는. 그게 싫다. 그래서 멀리 있는 네모들도 화면 저 멀리까지 사라진 이후에나 재배치를 만들고 싶다라면 단순히 얘를 키우면 됩니다. 800으로 바꾼 다음에 하면 이제는 플러스 400이 아니라 플러스 800까지 이동한 이후 시점에야 재배치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가까이 있는 애는 한참 멀리까지 간 다음에 재배치가 되고 멀리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이제는 화면을 벗어난 시점부터 그 정도까지 이동한 다음에야 재배치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건 좀 덜한 것 같은데 이젠 좀 600 정도로 해볼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두 중요한 데이터들을 일종의 튜닝을 하는 그런 시점에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그럴싸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버전 만들고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드는 상황 생각해 봐도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중요한 값이기는 한데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적어야 되기는 한데 나중에 어쩌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쎄하게 든다면 미리 이런 느낌으로 스태틱 파이널 같이 붙여놓은 선언 하나를 준비를 해서 내가 나중에 알아보기 쉬운 적절한 이름 정해두고 거기다가 그 중요한 값을 처음에 딱 한번 담아두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파이널을 보통 쓰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스태틱이랑 파이널을 같이 써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생성자라는 친구를 우리가 구경해 봤어요. 영어로는 컨스트럭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클래스 형식에 대한 생성자라는 친구를 우리가 튜토리얼에서 확인해 봤었고 오늘 직접 한번 그 생성자에 대한 생성자 정의를 적어 봤어요. 일단 생성자는 기본적으로는 코드 덩어리입니다. 메서드의 일종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자바에서는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다른 동네에서는 생성자는 메서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동네도 있긴 합니다. 뭐 이게 메서드냐 아니냐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생성자는 코드 덩어리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내용물, 문장들을 우리가 원하는 걸 밀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성자 정의를 적는 게 가능해요. 방금 전에는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해줬는데 그 동일한 글자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생성자 정의를 직접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클래스 형식에 대한 생성자를 미리 마련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런 생성자 코드 덩어리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 시점 자, 자바 동네에서는 요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랬어요. new 수식을 적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new 수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그 해당 인스턴스에 포함된 non-static field 자리에 미리 어떤 값을 담아둘 것인지를 지정하는 용도로 이 생성자 정의, 중괄호 내용물을 채워두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스타트하겠다. 그래서 is selected는 false 세미콜론 이라는 수식문을 여러분은 얼마든지 생성자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적은 건 아니지만 그거를 미리 적어둔 reposition 메서드 정의,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reposition 호출식을 적고 세미콜론을 찍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당연스럽게도 this.reposition을 한 거예요. 지금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을 this.을 생략하고 적은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봤던 저 네모, 렉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줄 적을 때 extends drawable object 3D라고 적어놨었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drawable object 3D의 일종이다라고 지정해 두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rect instance는
또한 드로블 오브젝트 3D 인스턴스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가능해요. 거기에 몇 가지 추가적인 필드들, 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친구가 네모 인스턴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렉트 인스턴스 내용물을 초기화를 하겠다. 어떤 값을 담아둘 것이다. 라고 지정할 때 우리는 또한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드로블 오브젝트 3D 소속 non-static field 자리에 어떤 값을 담아둘 건지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생성자 정의 첫 줄에다가 슈퍼 괄호 닫고를 지금 적어놨어요. 이 슈퍼 괄호 닫고는 이 렉트 형식은 드로블 오브젝트 3D 형식의 일종이고 그 드로블 오브젝트 형식 인스턴스를 처음에 세팅하기 위한 그 형식에 대한 생성자 여러 가지 버전들 중에 지금 더블 형식 값 5개를 받는 숫자 5개를 받는 버전을 골라서 걷다가 인수를 밀어놓고 그 내용물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는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드로블 오브젝트 3D 소속 non-static field 자리들을 챙기고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거를 토대로 지금 isSelected라는 여기서 추가로 선언 적어갖고 도입해 둔 렉트 일종의 전용 같은 느낌이 되겠죠. 네모들이 각각 네모 인스턴스들이 포함하고 있는 isSelected 자리에 점에 false를 담겠다라고 정해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슈퍼 괄호 닫고로 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는 수식을 적어가면서 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전에 우리가 써봤던 java.util.scanner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new하고 띄어쓰기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했더니 다양한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를 준비하는 방법들이 튀어나왔었어요.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엔터키 친 다음에 system.in을 고르긴 했지만 적기는 했지만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것들 중에 지금 내 조건에 맞는 내 현지 시나리오에 맞는 하나의 버전을 골라갖고 적당히 괄호 안에 내용을 채워가지고 그 버전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생성자가 여러 버전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네모 같은 경우는 버전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 버전을 고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최종 GUI 프로젝트 할 때는 요 하나 정도만 준비해 두셔도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 생성자라는 친구 코드 덩어리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가 지금 새로운 형식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적는 타이밍에 얼마든지 그 형식에 대한 생성자를 추가하려는 게 가능하다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자바 동네에서 임의의 값 랜덤 값 주사위 굴리는 방법 해갖고 java.util 소속 random이라는 클래스를 소개를 했어요. 일단 사용 방법은 파이썬 동네에서 import random 엔터 친 다음에 그 random 점 해갖고 쓸 때랑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얘랑 동등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 이런 랜덤 인스턴스는 가급적이면 그냥 이니셜라이즈 할 때 딱 하나 new 해갖고 만들어갖고 내가 미리 준비해둔 이름 non-static field 이름으로 해두면 되겠죠. rand 같은 그런 이름에다 담아두고 계속 rand.next int, rand.next double 그 동일한 인스턴스를 꾸준히 사용해 가면서 진행하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rray list라는 친구를 구경해 봤어요. 얘는 이제 여러 값들을 하나의 이름에다가 몰아서 넣고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이랑 유사하게 여러 값들을 순서대로 담아뒀다가 하나씩 꺼내갖고 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에요. 다만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였다가 지금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무슨 형식 값들을 담아둘 거냐를 미리 정해둬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이썬이랑 다르게.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리스트의 0번째 칸에 플롯 형식값, 1번째 칸에 인트 형식값, 2번째 칸에 str 형식값 자유롭게 담을 수 있었다면 자바 동네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를 쓴다. 그걸 네모 담는 용도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거 담는 용도로 쓸 거냐 예를 들면 스트링 담는 용도로 쓸 거냐를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rraylist.add를 써서 그 list.append 파이썬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새로운 값을 맨 뒤에다가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 길이가 0개짜리였다면 이젠 길이가 하나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을 써서 0번째 자리에 새로운 값을 담거나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번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새로운 값을 담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get을 쓰면 지금 내가 원하는 번째 자리에 무슨 값이 담겨 있냐를 읽어오는 게 가능합니다. 리턴을 해줄 거예요. 뭐 이 정도를 쓰임새가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라면 이 set이랑 get은 아마도 대괄호 수식을 써서 예를 들면 리스트 대괄호 0, 은, 3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했을 텐데 자바 동네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메서드 호출식,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정도만 빼면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의 포문을 구경해 봤는데 걔는 일단 C랑 비슷하게 생겼었습니다. 세미콜론 2개 찍어가지고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C 버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0부터 스타트해서 처음에 0 담고 스타트하고 안에 100보다 작은 값이 담겨 있는 동안 계속 내용을 반복 실행할 거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카운트에 담겨 있는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담는다 와 같이 적어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파이썬의 포문은 얘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파이썬의 포문은 이런 식으로 첫 줄을 적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X 안에 있는 각각의 n들에 대해서 내용을 실행한다 와 같이 적어둔 셈이었어요. 그거랑 유사하게 자바 동네에서는 for each문이라는 거를 쓰실 수가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동네 for each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꾸로 벡트즈 안에 있는 각각의 벡트들에 대해서 하나씩 꺼내 갖고 와서 중괄호 안에 적어둔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겠어와 같이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여러분이 직접 적을 때는 for 정도까지 적고 그러면 for each를 고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지가 알아서 지금 요 점 자바 파일 안에는 array 리스트에 대한 선언이 하나밖에 적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하나씩 꺼내오기 위해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문장인데 지금 하나씩 꺼내오기에 적합한 이름은 벡트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자동으로 골라주고 얘 안엔 지금 네모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요 왼쪽 형식 이름이랑 요 로컬 변수 이름까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뭔가들에 대해서 동등한 코드를 천편일률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for each문을 조금 더 수월하게 적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앞에 내용이 끝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뷰포트라는 친구 튜토리얼에서 복붙해가지고 한번 구성해 본 적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3D 공간을 구경해 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우리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공전하는 느낌의 여러분만의 그림을 원래는 2D 평면에서 원운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3D 공간 안에서 원운동을 하는 느낌으로 살짝 비스듬한 느낌으로 원운동을 하는 거를 우리가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때는 그때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3D 게임을 만든다 하는 게 아니더라도 화면 전체 내 GUI 화면을 뷰포트를 써서 구성하면 좀 더 편하게 추가적인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봤던 히트 테스트라든가 get object at이라든가 화면 내 특정 좌표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요소를 손쉽게 파악을 하는 게 가능해요. 뭐 클릭을 해서 총 쏴갖고 적을 맞추는 게임이라든가가 아니라 머리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세모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머리 끝에 닿는 바나나를 먹는 게임이라든가 등등을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머리 끝이 세모가 아니고 네모다. 사실은 그러면 점을 2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네모다 그럼 모서리가 2개 있는 거잖아요. 머리 위쪽에 해당하는 그 2점에 대해서 각각 히트 테스트하면 결국은 머리 위에 닿았냐를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검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드로우 메서드 정의 내용을 구성할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뷰포트를 그린다 한 줄만으로 끝을 내는 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종의 카메라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오브 뷰라고 부르는 카메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가 그러니까 모든 장애물들을 동등하게 내 쪽으로 다가오도록 위치를 변경하는 것보다 그냥 내 캐릭터의 위치를 장애물에 더 가까이 가도록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도 내 캐릭터를 따라서 이동하도록 만들면 화면상에서의 내 캐릭터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애물들은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 요소가 화면 위에서 보이는 위치랑 크기를 좀 더 간편하게 지정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가까이 있는 애들은 빠르게 다가오고 멀리 있는 산 같은 경우는 느릿느릿 넘어가게 될 겁니다. 등등을 뷰포트를 도입함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이게 지금 오늘 가능할까 싶긴 한데 일단 제가 오늘부터 지난 이전에도 그러긴 했는데 오늘도 이제 이따 에아프 1 수업까지 끝난 이후에 좀 몇 시간 동안 더 ECC 근처를 거닐면서 여러분이 혹시나 저한테 연락을 해서 예약을 잡으면 따로 또 봐드리고 퇴근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렇긴 한데 아마도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볼 만한 타이밍이 지금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요 뒤에 내용 그러니까 샘플 프레임 3번이랑 해가지고 간단하게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쿨하게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은 여러분이 그 최종 버전에 해당하는 진짜로 제출하기 위한 GUI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내 GUI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먼저 구성해 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보통 불러요. 초기 버전을 구성하는 걸 목표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15주차랑 16주차 정도에는 이제 그런 초기 버전을 냅둔 상태에서 저랑 같이 추가 목표 정할 친구들은 정해놓고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이 GUI 프로그램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은 알겠다 싶은 타이밍부터 최종 버전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만 구성해서 예를 들면 장애물 캐릭터가 살아있는 동안 한도 끝도 없이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 게 원래 목표다 하더라도 최초 버전, 초기 버전에서는 그냥 한 2개, 3개 정도만 원래는 랜덤하게 다가오는 건데 내가 정해둔 좌표에다가 일단 땡겨두고 내비두고 그 2개, 3개 정도 장애물만 나한테 다가오도록 그렇게 일단 세팅해두고 그 다음에 내 캐릭터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하는 게 가장 핵심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잘 눌러서 점프해서 화면상에 내 캐릭터랑 장애물이 겹치지 않았다면 성공적으로 통과한 거고 화면상에서 봤을 때 내 캐릭터랑 장애물이 겹쳤다. 그럼 부딪힌 거잖아요. 그럼 이제 패배하게 만들고와 같은 그런 느낌의 판정을 내리는 게 핵심 메커니즘이니까 그 부분 위주로만 일단 구성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거기까지 하면 초기 버전을 완성했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엔터키 누르면 시작합니다. 그런 예쁜 시작 화면 같은 거 보여주는 게 원래 목표였다. 초기 버전에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개를 다 뛰어넘 그러니까 1분 동안 살아남으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인 게임이다. 그런 성공 실패 같은 거 결과 엔딩 보여주기 위한 화면 같은 것도 다 생략하고 그냥 다짜고짜 컨트롤 F11 누르면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를 바로 즉각적으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초기 버전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저는 지금 장애물 피하는 것보단 복잡한 거 할 거거든요. 저한테는 초기 버전에서 구성할 만한 게 무슨 기능일까요가 궁금하다면 그때는 저한테 자유롭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주제를 지금 정한 친구들은 이번 주 지금 약 30분 정도 오늘 수업 시간이 남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초기 버전 구상하는 거 목표로 가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목표를 아직 못 정했다는 친구들은 일단 목표부터 정하고 종이나 메모장이나 여러분 패드 같은 거 써서 일단 적어 놓고 초기 버전을 작성하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면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됩니다.